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된 뒤 박영선 후보와 격차를 벌이면서 쾌조 스타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데요. 앞으로 오세훈 후보의 강약점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세훈 후보가 네. 어제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네. 후보, 이제는 국민의당 대표입니다만 네. 전 후보가 됐죠. 네. 후보와 경쟁력 그리고 적합도 양 부분에서 상당한 격차를 벌였다고 그래요. 저희는 경쟁력 부분에서는 안 후보가 이겼다고 해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 격차가 좀 벌어졌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얼마나 벌어졌는지는 안 밝히기로 했으니까 네. 그걸 뭐 저희들도 그렇다더라라는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서 지금 뭐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뭐 적합도는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경쟁력은 안철수 후보가 앞섰다라는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네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네네. 근데 보니까 양쪽 다 앞섰더라라는 그런 지금 전언이 있습니다. 예. 사실상 그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의 그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예. 안철수 후보는 좀 정체돼 있었고 오세훈 후보는 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예, 있었거든요. 상승세가 뭐 그렇죠. 가팔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점의 문제가 아니라 선의 문제로 언제나 좀 본다면 추세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한 2, 3주 전부터 쭉 오르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안과 오의 그 경쟁력이라는 부분도 사실상 오가 더 앞섰다고 지금 판단하지 않을까, 그 유권자들이. 그건 좀 짐작이 그렇게 갔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지난 4일 예상을 깨고 나경원 네. 후보를 당내 경선에서 뒤집게 하고, 그렇죠. 또 안철수 후보와는 당초부터 상당한 격차로 뒤져 있었는데 네. 그것도 또 뒤집었어요. 그래, 두 번의 역전이고. 역전 드라마를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늘 리얼미터가 네. 22일부터 23일 양일간 네.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22일은 여론조사 기간이니까 좀 겹치기는 했지만 그렇죠. 완전한 컨벤션 효과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네. 보더라도 이전 조사보다는 훨씬 더 또 박영선 후보와 격차를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그 리얼미터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48.9% 오세훈 후보가, 그다음에 네. 박영선 후보가 29.2%로 약 한 19.7% 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 포인트 차죠. 네, 그렇죠. 이게 뭐 오차 범위를 훨씬 지금 뛰어넘는 격차이고, 네. 20% 포인트라면 사실상 지금 남은 기간이 한 9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 그 한 20일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 너무 큰 격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죠. 하나는 아직도 20일이 남았으니까 혹시나 뭐 이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겹치면 쫓아올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지금 이 추세선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의 20% 포인트 차면 오세훈 후보 측이 아주 결정적인 정말 그런 결함이 안 나타나는 이상에는 거의 그대로 갈 것이다라는 양측의 어떤 전망이 있습니다만, 뭐 교수님께서도 오랜 생활 정치부 기자를 하셨지만 20% 포인트 차이 20일 남은 시점, 상당히 큰 격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안철수, 오세훈 후보가 경쟁을 벌이면서 박영선 후보까지 이렇게 3자가 대결할 때 여론조사를 보면은 방송 3사 네네. 공중파죠. 그때도 오세훈 후보가 16.6% 차로 이렇게 많이 나왔고 이기는 걸로. 네네. 중앙일보가 19일 20일 조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13.8%. 네. 그러니까 격차가. 이번에 19.7%니까 더 늘어난 거예요. 점점 격차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컨벤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는 네. 이번 주에 또 리얼미터가 내일인가 그렇습니다. 목요일 리얼미터, 그러니까 내일 리얼미터 다시 나오고, 또 갤럽이 금요일 날 갤럽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의 예로 보면은 야권 후보는
최소한 10 내지 15% 이겨야 일단 앞서고 있어야. 앞서야 예, 예. 그래도 안심.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나중에 이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여당은 조직력이 워낙 강하니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재벌이니까. 예. 그런데 이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네네. 특이한 것은 그 적극 투표층 네. 여기에서는 오세훈 52.5%, 박영선 29.6%로 22.9%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적극적으로 내가 가서 투표를 하겠다는 네네. 사람들. 네. 그다음에 그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국민의힘이 32.7%고 또 민주당은 23.5% 아주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정권 심판론이 59.2% 안정론이 32.9%다 20% 이상의 이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은 네네. 현재 지금 내일부터 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데 아주 쾌조 스타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그 지표들 중에 저는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적극 투표층입니다. 예. 적극 투표층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 재보궐선거거든요. 재보궐선거는 그 4월 7일 당일날 휴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출근하기 전 새벽같이 가서 사실 투표를 하고 출근하는 길도 힘들거니와 또 6시에 퇴근해서 물론 그 평일이기 때문에 8시까지 연장을 할 겁니다만 퇴근해서 그 걸음으로 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는 언제나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런데 적극 투표층에서 이렇게 그 20%포인트 격차라는 건 상당히 유의미한 지금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얼미터의 그러한 심판론, 정권 이 부분과 안정론 격차도 큽니다만은 오늘 발표되는 RN서치 네네. 서울 시민들을 조사로 대상으로 한 결과인데 네네. 거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의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엄청나게 더 늘어나 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기억하시죠? 월요일 날 리얼미터가 집권 후 최저치 34%라고 34.1% 라고 이제 발표된 때 저도 사실 그때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곧 30%대다. 예. 35%가 무너지고 30%대로 지금 가고 있다. 한순간에 30%로 갈 확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RN서치가 발표한 이 30%대는 굉장히 또 충격적이거든요. 이게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만, 직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RN서치 기록을 봤더니 2월 첫째 주인데 38%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것은 30.6%. 예, 오늘이 지금 곧 깨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30.6%. 마지노선이 깨지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당의 지지율하고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근접했을 때 당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그다음부터 않는다는 예. 얘기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돼서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당은 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총선도 남아있고 지방선거도 남아있고 또 다른 대선도 준비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함께 무너질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30%가 깨지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탈당하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보장 못해요. 과거에도 역대 대통령들 YS를 비롯해서 다 집권 후반기에 집권 후반기에 쫓겨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내외 상황으로 볼 때 뭐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않습니까? 30%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마지노선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만약에 집권 여당에서 2패를 했을 때 서울시, 부산시 모두 다 실패를 했을 때 책임론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이 후폭풍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 책임론, 왜냐면 LH 사태 등 집권당의 집권 그 정책의 책임론이 돌아갈 테고 그렇다면 그 즉시 또 이제 지지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이제 오세훈 후보 아무래도 이제 내일부터 선거전에 들어가면은 민주당에서는 집요하게 약점이랄까 그렇죠. 취약점
뭐 이런 공격을 것들을 물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오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네. 이게 뭔지 좀 스와트 분석이랄까 네, 뭐 네. 약식 스와트 분석을 예, 통해서 약식으로 좀 좀. 알아보도록 하시죠. 뭐. 네네, 그렇습니다. 우선 강점부터 일단 이 강점 약점은 후보 본인이 갖고 있는 내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강점은 역시 확장성이죠. 중도 확장성. 여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사실상 이 사람에게 강성 뭐 이런 표현도 어울리지 않고 또 극우 뭐 우파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지 않거든요. 한나라당 시절부터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변혁, 정치 변혁을 꾀해왔고 그래서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정치자금법. 그러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깨끗한 정치 해서 오세훈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될 만큼 그 정치 자금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공직선거법이. 이런 의미에서 중도 확장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 경험. 그래도 서울시장을 해봤다. 두 번이나 했는데. 그렇습니다. 행정 경험.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개인기 뭐 이런 연상되는 어떤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약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끝까지 계속 붙는 것, 그러니까 끝을 맺지 못하는 어떤 상황, 즉 중도 사퇴. 그러니까 서울시장 시절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사퇴를 했는데 지금 사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고 있다라는 좀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요. 이번에도 뭐 자기가 내곡동 땅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사퇴라는 것들을 너무 쉽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너무 가볍지 않느냐 이런 지금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거는 오세훈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강점, 약점이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환경. 것은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외부 환경. 외부 환경이 사실은 좌우하고 그게 바람을 네. 일으키느냐 마느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위기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위기는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집권 여당이 불리해지면 불리해질수록 관건 선거에 이 개입 효과가 더 많이 드러날 거다. 즉, 왜 지금 뭐 엄청나게 뿌려대지 않습니까? 뭐 10만 원 주겠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재난지원금 곧 줄 거고. 서울시가 일정 또 서울시가 따로 1조 원을 또 따로 풀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푼다고 하고요. 그게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예요. 그렇죠. 박영선 후보 측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 뭐 유치원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물량 공세로 나갈 확률이 크거든요. 불리한 것을 어떻게든 역전해 보려고 그런 것들이 얼만큼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이제 금권이지만 또 관권 선거 조직들이 그렇죠. 금권이고 관권 선거는 이겁니다. 지금 아예 노골적으로 선관위 그러니까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야당 측 그 시민단체도 아니에요. 피해자, 그러니까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돕기 위한 시민단체가 있어요. 이 시민단체가 이 캠페인을 일주일 동안 하려고 했거든요. 보궐선거를 왜 하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보궐선거가 이 성추행 때문이다. 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걸 선관위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석을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 가족도 그건 또 적법하다고 했잖아요. 가슴이 뛴다고 갔잖아요. 그렇죠. TBS 교통방송이 일합시다. 이 캠페인을 벌이는데 그것도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적법하다고. 이런 것들은 노골적인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노골적인데 이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야당 편을 든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금지하는 것. 이건 선관위가 너무 지나친 어떤 해석이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주신 조혜주 상임위원이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 갈 때 다 알아봤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관위야말로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실세인 상임위원이 문재인 캠프 출신이 가서 앉아 있으니까 이런 편파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걸핏하면 당정청 회의 열어가지고 또 뭘 지원할까 그걸 계속 논의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들으니까 저 천안함 폭침 추모식 하는데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참석하겠다니까 그것도 오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아니 천안함하고 선거가 무슨 관계 있어요? 아니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3월 26일이 천안함 폭침 11주기입니다. 서해 수호 추모의 밤인데 이게 매년 열리는 거예요. 매년 열리는 건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하태경 의원
국방위원이잖아요, 상임위. 근데 오지 말라. 선거 앞두고 이게 그 중립을 지켜야 된다. 국방부가 이런 이유로 국방위원인 하태경 의원을 내치더니 물론 그 전에 유승민 전 의원 현역 의원도 아니잖아요. 유승민 의원도 오지 말라고 했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승민 의원이 2004년도부터 현직 의원이었는데 매해 갔거든요. 매해 이거를 그러면 3월 26일이면 매해 선거가 4월 아니면 6월에 치러져요. 그럼 똑같이 4월에 치러진 선거 때마다 선거에 접촉이 되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전혀 이건 선거랑 상관없이 추모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와가본 네. 적이 없어요. 우리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한 번 5월에 있었다고 치고, 5월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총선 벌써 2번 이상 치렀죠? 근데 지금까지는 전혀 아무 일 없다가 갑작스럽게 무슨 선거 때문에 오지 마라? 이런 편파적인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서욱 국방장관 그동안 육사 출신이 국방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걸 안 한다고 해갖고 육사 출신들이 입이 나와 있었죠. 네네. 그래서 육사 출신이 국방장관 되면은 좀 뭔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이 양반도 엑스별인가?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별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겁니까? 이게 국방장관 예. 이 정말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권이라든가 그런 차원을 떠나서 확고한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완전히 정치권 눈치꾼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 정부 들어서 뭐 마치 육사를 완전 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그 국방장관을 시키지 않는 그런 그 왕따를 시키다가 육사 출신을 시킴으로 해서 더 충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처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서해 장병들을 추모하는 게 어떻게 무슨 정치적인 행위입니까? 그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 환경의 여러 가지 약점이랄까 취약점, 네. 금권 선거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백약이 무효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말씀하셨으니 이제 기회입니다. 그게 백약이 예. 무효인 이유가 어떤 기회가 있느냐. 일단 LH 사태입니다. LH 이건 사태인데 뭐. 오늘 아까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그 RN서치가 발표한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4월 재보궐 선거에 LH 땅 투기 의혹이 영향이 있다라는 대답이 82.4%나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매우 영향이 있다가 52.8%. 즉, 서울 시민의 반 이상이 2명 중에 1명이, 그거 LH 사태가, 그 문제 있어. 그건 이번에 영향이 미칠 거야. 투표에.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기회라는 거, 외적 환경 기회라는 건 LH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해야 돼. 라는 것. 그래서 정권 심판을 하려면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돼. 당이 힘이 있어야 정권을 심판할 수 있어. 이런 인식. 돌면서 점점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LH 투기 사건은 뭐 야권이라든가 보수 언론이 제기한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자기들의 핵심 지지층인 참여연대하고.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제기했어요. 오직이야 제기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세금 폭탄, 공시가 막 그냥 올려가지고 세금 폭탄도 있지만 민주당이 180석, 지금 174석입니다만은 의석을 주었는데 그럼 그걸 합리적으로 쓰면 하는데 완전히 입법 폭주로 가는 네. 것을 보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지지자들까지도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20% 가까이가 반문적으로 돌아서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후보를 안 찍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이건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도 진보라고 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RN서치가 지난주에 당신의 성향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서 보수는 늘어났어요. 2.5%포인트가 나는 보수입니다 하는 층이 늘어났는데 줄어든 건 중도 진보하고 진보층에서 줄어들었어요. 즉, 이 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어떤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재보선일이 공휴일도 아니고 평일 아닙니까? 네네. 거기다가 지금까지
이런 재보선의 투표율이 매우 낮았어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조직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그렇죠. 서울 뭐 25개 구청장 중에 하나 빼고 24개. 서초구청 빼고요. 예, 다 차지하고 있고 뭐 시의원, 구의원 말할 것도 없고 네. 48명인가요? 국회의원. 그중에 41명을 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낙연이도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투표 의향,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보인 사람들이 아주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예상외로 과거의 투표율이 뭐 3, 40%랄까? 이렇다 한다면 한 이번에는 40% 미만이었습니다. 50% 넘어서는 거 아닌가? 관심들이 높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근거가 뭐냐면 응답률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는 그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5%를 넘기기 힘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단일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상 질문을 하는 최근의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30%가 넘었어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왜 그 이번 여론조사 결과 당일에 끝나버렸죠. 원래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 기간이 1,600명씩 해야 되는데 1,600명을 못 채우면은 한 이틀은 걸릴 거다. 네. 왜냐면 그걸 채울 때까지 그 응답률이 계속 해야 낮아지니까 계속 채울 때까지 해야 되는데 당일날 양쪽 기관이 다 끝났다는 건 전화를 받고 끊지 않고 계속 답을 해줬다. 즉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야권 이건 여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야권 단일 후보만 묻는 그런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다라는 건 그래도 투표를 하겠다 이번에 정권의 심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투표층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사실 조심스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선거 전에는 공격이 최소로 방어다. 그렇죠. 예. 이게 정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자꾸 수비적으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박영선이라든가 민주당에 또 문정권에 뭐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어떻게 네거티브를 지금 견뎌내면서 그 효과적으로 공격하느냐. 이번에도 뒤집기를 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우려되는 건 이겁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격차가 벌어질수록 사실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20%포인트 차가 되더라도 이건 조직의 힘 그리고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사실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고 있다, 쫓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 시비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도 도쿄 아파트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박영선 캠프 3인방을 쫓아냈어요. 네. 그러면 또 남성 권위주의라고 뭐 얘기를 하던데 가부장적인 표현이다. 3인방.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은 내보냈는데 지금도 그 비서실장하는 천준호 의원 이게 박원순 비서실장이고 거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역할하고 있는 기동민, 진성준, 김원희 뭐 이런 사람들 다 박원순에 있을 때 부시장이다 뭐 이렇게 박원순 측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선 캠프의 핵심 인사들은 박원순의 측근들이 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끄집어내서 박원순의 그런 성추행 문제와 연결시키면은 얼마든지 공격의 거리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죠. 하나는 LH 사태에 대한 어떤 책임론, 정권 심판론과 두 번째는 이 선거를 왜 치르게 됐느냐. 예, 그 이야기죠. 이 보궐선거가 부산과 서울 다 왜 치르게 됐느냐. 그래서 800억이 넘는 세금을 지금 바로 1년 임기를 때문에 지금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서울 시민들에게 얼만큼 다시 인식이 되느냐. 이게 오세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금 노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